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사회 트레이너, 사회 강사 이지은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우리 검정고시가 실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중졸 사회 잘 보셨나요?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회 1, 사회 2, 그리고 우리 한국사 이렇게 세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죠. 항상 사회 1이 그래도 사회 2보다는 많이 나오는 편인데 이번에 특히나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16문제 중에서 사회 1에서 11문제, 사회 2에서 5문제니까 상당히 사회 1에 많이 몰렸죠. 네, 그리고 뭐 한국사는 언제나 그렇듯 9문제가 모든 단원에서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볼 거고요. 역시나 이제 기출문제에서 겹치는 문제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이제 그런 문제 위주로 많이 나왔다는 거, 그렇게 뭐 크게 달라지는 패턴은 없어요. 물론 한두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었을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같이 보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1번입니다.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네, 가장 1단원에서 항상 우리가 지도와 관련된 문제에 나오면서요, 네, 요 개념을 많이 물어보죠. 뭐 본초 좌우선이라든지, 뭐 적도라든지, 위도, 경도와 관련해서 역시나 이제 그런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 나라의 표준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선입니다. 네, 선이고요. 지구는 24시간 동안 360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구가 24시간, 하루잖아요. 하루 동안 360도는 한 바퀴죠.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요. 이게 뭐죠? 자전입니다. 그러면 자전을 하기 때문에 이걸 평균 내볼게요. 한 시간에 몇 도씩 이동할까요? 360 나누기 24면 한 시간에 15도, 15도, 15도씩 이동을 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면 모든 나라하고의 시차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15도 떨어졌으면 1시간의 차이. 그러면 30이 떨어졌으면 30도가 떨어지면 2시간의 차이. 15의 배수로 따지시면 돼요. 그래서 15도마다 1시간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구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적도를 기준으로 가상의 선을 이렇게 그었어요. 그래서 따지는 것이 우리 위도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가로선은 위선이라고 했고 그러면서 1도, 2도 이렇게 따지는 게 위도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로도 필요하잖아요. 세로. 그러면 이 색깔을 바꿔볼까요? 네. 그럼 세로도 기준선이 필요해요. 그것이 본초 좌우선, 영국의 그린시 천문대를 지나는 본초 좌우선이고요. 그러면 이게 세로도 이렇게 선을 긋죠. 그게 경선입니다. 그래서 1도, 2도, 3도, 4도 이렇게 따지는 게 경도라고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영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는 자 시간으로 우리가 표준시 우리는 정확히는 우리나라는 124도에서 132도, 경도 124에서 132도에 있는 나라예요. 애매하죠? 15의 배수로 끊어주는 게 우리가 시간을 따지기가 편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정했어요. 우리나라 시간선 바로 표준시는 우리가 135도, 동경 135도를 표준시로 삼았습니다. 아셨죠? 그럼 이건 전부 다 경선이랑 관련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가 135도를 잡았고 그러면 이 135도가 되는 그 선, 그것을 표준 경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표준시로 삼는 그 선, 그것이 표준시를 삼는 선이니까 표준 경선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 15도의 개념은 경도의 개념이죠. 위도와 경도 중에 지금 경도와 관련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1번 문제부터 사실 조금 이제 만만치는 않았을 거야. 아이고, 표준시도 알고 본초 좌우선, 뭐 적도 이런 거 알았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표준 경선을 물어봤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2번, 다음 편지글에 나타난 지역의 기후는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이런 기후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 안에 더 이제 세분화되지만 땡땡에게 안녕. 나는 오늘 브라질의 아마존강 근처를 탐험했어. 이곳은 아주 덥고 습한 지역이지만 다행히 한낮에는 스콜이라고 불리는 소나기가 내려서 그때는 조금 시원한 기분이 들기도 해. 힌트를 많이 줬어요. 브라질, 아마존. 네, 거기에 막 엄청 더워요. 그리고 습해요. 왜냐면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 더운 열대 기후에서도 비가 많이 오는 열대 우림 기후죠.
열대 우림 기후고 그래서 한낮에 엄청나게 쏟아게 내리는데 그 현상을 스콜 현상이라고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준 힌트로 이건 열대 우림 기후였구나. 정답은 4번입니다. 우리가 스테피나 사막 기후는 건조 기후에 들어가고요. 우리 툰드라 기후는 한대 기후에 들어가는 거였죠.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항상 이 기후 중에서 하나씩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 나오죠. 3번 갑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지역으로 옳은 것은 힌두교의 발상지로 다양한 종교와 언어가 나타나고 소를 신성시한다. 우리가 세계 문화권, 문화를 나눠봤죠. 우리나라처럼 동아시아 문화권도 있고 동남아시아 문화권도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인도 문화권도 있었어요. 우리 아시아권에 또 서남아시아 그 이슬람교 문화권도 있고요. 아프리카 문화권, 유럽 문화권,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그리고 북극 문화권 이렇게 다양했어요. 그 중에서 엄청난 힌트죠. 힌두교 믿는 나라 어딘데요? 대표적으로 인도. 힌두교는요 소를 신성시해요. 그래서 소고기를 먹지 않죠. 겐지스 강을 또 굉장히 신성한 강으로 생각해서 거기서 목욕도 하고요. 그럼 힌두교 하면 인도 이렇게 했으면 정답은 너무 쉽게 1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아니고요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 특히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그리고 우리가 유럽까지 전부 다 크리스트교 문화권이죠. 네, 정답은 1번이에요. 4번, 다음에 설명하는 자연재해는 오랜 기간 비가 오지 않아. 비가 안 온대요. 땅이 메말라요. 물이 부족해요. 쩍쩍 그냥 논이 막 갈라질 정도죠. 물이 너무 없으니까 물이 있어야 우리가 곡식도 자라는데 그러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농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요. 비가 안 와서. 그게 뭐예요? 가뭄이죠.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강력한 바람으로 인한 이제 비 피해까지 동반되는 게 태풍이고 폭설은 눈이 많이 오는 거, 홍수는 비가 많이 오는 거잖아요. 정답은 1번입니다. 5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고 땅값이 비싸다. 네, 이거 도시와 관련된 문제죠. 자, 우리 도시의 내부 구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 서울과 같은 대도시 가장 가운데 뭐라고 해요? 도시의 중심, 도심이라고 합니다. 땅값이 제일 비싸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디서든지 오기가 제일 좋은 그런 접근성이 좋아요. 땅값이 비싸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상업시설 아니면 뭐 대기업의 본사라든지 이런 중요한 업무시설 그래서 상업과 업무 기능이 밀집된 중심 업무 지구가 형성됩니다. 바로 도심이죠. 네, 도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주변의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이 제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다고 늘 말씀드렸는데 도심이 또 나왔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6번. 우리나라 영역 중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나라 영역도 이거 매번 나오는 단골 문제잖아요. 어디까지 대한민국의 영역일까요? 우리 땅이 있고 우리 바다가 있고 우리 하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땅 영토죠. 자, 이게 땅이 있으면 자, 이 땅을 기준으로 우리 바다가 있어요. 우리 바다, 우리 동해, 서해 이렇게 다 있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12해리까지 그게 우리 바다예요. 우리 바다, 영해. 그러니까 여기가 동쪽이고 얘가 서쪽이니까 동해안 쪽에도 우리 영해가 있고 서해안 쪽에도 우리 영해가 있는 거죠. 그럼 영토와 영해 그 하늘 이거 다 우리 하늘이에요. 영공이라고 합니다. 영토, 영해, 영공 이게 우리 영역이에요. 거기다 요즘에 또 하나 이제 보너스로 받은 게 이렇게 바다가 있는 나라에 한해서 무려 200캐리까지 우선 사용권을 주죠. 이것이 배타적 경제 수역, 약자로는 EEG가 됩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 그러니까 요 네 가지 개념을 아시면 되는데 이것은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로. 바다? 그러면 얘도 바다고 얘도 바다예요. 근데 주권이 미치는 바다. 그럼 우리 바다죠. 그죠? 영해입니다. 기준선으로부터 측정해서 바깥쪽 12해리까지 선까지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선에서부터 12해리까지가 영해고요. 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나가는 게 배타적 경제 수역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바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것도 이제 매번 번갈아 가면서 어떨 때는 영토가 나오고 어떨 때는 영공이 나오고 지난번에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영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뺑뺑이 돌리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계속 바꿔가면서 내는 거예요. 앞으로 또 나올 거예요.
7번. 다음 가나에 해당하는 것을 옳은 것은 바람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며 바람으로 전기를 만드는 거죠. 산지나 해안. 어디가 바람이 세겠어요? 그러면 그 높은 산에 우리 대관령 같은 그런 산이나 제주도 같은 바다. 바닷바람이 또 얼마나 세요. 그래서 바람이 강하고 지속적으로 부는 지역에서 유리합니다. 바람을 이용한다. 우리 바람 한자를 생각해서 바람풍 바람풍 풍력입니다. 바람으로 전기를 풍력. 그럼 2번 아니면 4번이겠네요. 자, 땅속의 열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며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화산지대에서 볼 수 있다. 화산은 그 안에 뜨끈뜨끈한 그죠? 그 마그마가 있잖아요. 그 용암이 그러니까 그 뜨끈뜨끈한 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바로 또 전기를 만들 수 있어요. 땅의 열, 땅지자, 땅의 열, 지열. 그래서 지열 발전이 됩니다. 지열 발전. 그럼 둘 다 맞는 것은 정답 2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풍력이나 조력이나 지열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를 아는가 하는 문제였어요. 8번. 기억에 들어갈 산맥으로 옳은 것은 네, 지도만 놓고 보면 사실 어렵죠. 갑자기 세계 지도에서 그것도 산을 뜬금없이 산을 여기가 인도는 알겠어요. 이게 우리나라니까 그 동남아시아 인도 여기 바로 옆은 중국인데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산이네요. 네, 바로 자 몰라도 돼요. 지도 몰라도 자 지문에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세계에서 최고봉 가장 높은 산 중에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산맥과 인접한 국가에서는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관광 산업이 발달했다. 왜냐하면 이 에베레스트 이렇게 등산하러 오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 산업이 발달한 거죠. 어딜까요? 여러분 다 이제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 우랄, 히말라야 다 유명하긴 한데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가 있는 인도와 중국 사이의 그 산맥은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히말라야 산맥 정답은 4번이에요. 9번. 다음과 같은 사회적 지위의 공통적인 특징은? 네, 우리는 누구나 다 지위가 있어요. 근데 이 지위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귀속 지위와 성취 지위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다 집단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 집단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지위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저는 딸입니다. 집에서 딸이에요. 그러면 딸, 이거는 여자로 태어난 거죠.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자동이에요. 이런 건 귀속지위예요. 그리고 제가 동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맏딸로 태어났어요. 그런 거 첫째, 막내 이런 것도 제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귀속지위입니다. 그런데 사회선생님 제가 고른 거야. 제가 선택한 거야. 이건 제가 노력에 의해서 얻은 거죠. 성취지위입니다. 그러면 교사, 대학생, 회사원 태어날 때부터 교사고 대학생이고 회사원일 수는 없잖아요. 다 후천적으로 노력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성취지위를 찾아라 라는 거죠. 귀속지위에 해당한다 땡.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진다.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게 귀속지위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아니네요. 지위에 따라 기대되는 행동 양식이 없다. 지위에 따라 기대되는 행동 이게 바로 뭔데요? 역할을 얘기해요. 여러분 딸, 아들 역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교사로서의 역할이 있죠. 잘 가르쳐야 될 거고 학생으로 학생으로서 공부도 해야 될 거고 회사로서 회사 또 열심히 업무도 잘 수행해야 되겠죠. 그게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될 거고요. 배우는 연기를 잘해야 될 거고 그게 역할이잖아요. 그 지위에는 기대되는 이런 행동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개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얻게 되는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지위 이게 성취지위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도 이런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죠. 단순하게 귀속지위가 성취지위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이 구체적인 설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 10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문화의 속성은 네, 문화의 속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문화의 속성 중에서 많은 게 있죠.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거는 또 우리가 그 후천적으로 또 배우는
또 배운다 학습성도 있고요. 그 다음 세대에 계속 전달할 수 있고 쌓여간다 축적성이 있고요. 문화는 바뀔 수도 있어요. 변동성. 그리고 우리끼리 통하는 게 있죠. 공유성도 있고요. 이렇게 문화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뭐 전체성까지. 근데 문화는 언어와 문자 등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전승되면서 더욱 풍부하고 다양해진다. 문화는 계속 쌓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풍성해져요. 쌓인다 축적성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좀 헷갈리게 난이도가 있다면 뭐 변동성, 학습성 이렇게 막 해서 그나마 문화의 여러 속성 중에 이게 뭐지?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유동성, 수익성, 안정성 이거 어디서 나와요? 자산관리 3원칙이잖아요. 전혀 문화하고 상관없는 보기를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맞추라. 이거 전부 다 문화의 속성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11번 다음에 설명하는 민주선거연칙은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게 선거예요. 선거에는 또 4원칙이 있죠. 어떤 게 있죠?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네, 그 중에서 볼까요? 근데 보세요. 또 너무나 재밌는 것은 보통선거, 평등선거가 없어요. 평등의 반대가 차등이죠. 직접 선거가 없네요. 직접의 반대가 남시키는 대리 선거고요. 그리고 비밀 선거인데 비밀의 반대가 공개 선거죠. 뭐야 이거. 선거의 사원칙 중에 보통 선거밖에 없네. 지문을 안 봐도 답이 보이네요. 이거는 다 잘못된 건데. 그쵸? 네, 그럼 보세요. 보통 선거는 우리가 일정한 연령이 넘으면 일정한 연령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권을 갖는 원칙입니다. 대한민국은 만 18세가 넘으면 선거권이 이제 있죠. 네, 그래서 재산, 성별, 인종 이런 거 상관없어요. 나이만 넘으면 돼. 누구에게나 주겠다. 그것이 보통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보통 선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밖에 이제 선거의 원칙 중에 비밀리에 공개하면 안 되죠. 비밀리에 그리고 누굴 시키면 안 돼요. 직접 가야 되고요. 차등하면 안 됩니다. 우린 평등하니까.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2번. 네,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요. 네, 왜 어렵냐면 그동안은 굉장히 쉽게 냈거든요. 근데 드디어 응용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요거는 생소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프와 같이 공급 곡선이 A에서 B로 이동했을 때 원래는 처음에는 이게 수요고요. 이게 공급이었어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크로스 가격이 형성이 되죠. 여기였어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이게 가격, 예를 들면 이게 1,000원입니다. 이게 거래량 50개입니다. 그러면 50개에 1,000원. 이거 맞추는 게 문제였죠. 보통 균형 가격 얼마입니까? 뭐 이렇게 해서 1,000원 이런 거 맞추는 거 딱 그래프 보고요. 크로스 이런 것만 봤는데 갑자기 그래프가 바뀌었어요. 공급 곡선이 여기였는데 갑자기 오른쪽으로 갔네요. 그러면 공급이 오른쪽 더 늘었다 이거야. 공급이라는 거 더 많이 생산했다는 거죠. 아, 지금 뭔가 공급이 증가했구나. 더 많이 생산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수요 곡선은 그대로인데 이젠 이게 아니라 이게 바뀌었어요. 여기서 만나게 되죠. 그렇죠? 그럼 비교라는 거야. 옛날에는 가격이 여기였는데 여기는 가격이 더 낮아졌어요. 옛날 가격은 이거였는데 가격이 더 다운됐죠. 아, 균형 가격이 낮아졌어요. 가격 1로. 그리고 아까 전에는 거래량이 이거였어요. 균형 거래 수량이. 근데 수량이 어떻게 됐나요? 여기 더 늘어났죠. 수량 1로. 아, 가격은 낮아졌고 수량은 늘어났네요. 수량은 증가했네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변화를 읽어야 돼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A에서 B로 바뀌었을 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가격은 낮아졌고요. 거래량은 늘었어요. 이렇게 해서 2번이 정답입니다. 그동안 너무 쉬운 문제만 냈는데 이제는 조금씩 이제 변형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수준이 높아졌다는 걸 이제 우리 검정고시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난이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연습도 앞으로 좀 충분히 해야겠네요. 자, 이번에 13번.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주민과 그들이 뽑은 대표들이 지역의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아, 주민들이 뽑아줘요. 그래서 그 지역 일을 하게끔. 우리 별명이 있죠? 민주주의의 학교다. 풀뿌리 민주주의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바로 이것은 지방자치제도죠.
지역에 이른 그 지역 주민들이 또 지역의 대표를 뽑고 그 지역에서 해결해라라는 네, 민주주의에서 또 아주 중요한 제도죠. 바로 지방자치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전혀 또 이 내용과 보면 전혀 관련이 없죠. 신급제도 재판을 할 때 여러 번 우리 3번까지도 가능하잖아요. 그게 신급제도고 문화사대주의 다른 문화를 막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우월하게 보는 그런 문화사대주의고 증거 재판할 때는 증거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방자치제도 우리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4번이 답이죠. 14번 밑줄 진 기억에 해당하는 재판은 네, 재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재판이 민사재판, 형사재판. 개인과 개인끼리 분쟁이 생겼어요. 민사죠. 범죄와 관련해서 이 사람이 범인인가 아닌가, 범인이라면 어떻게 벌을 줄까, 형벌을 어떻게 줄까, 이게 바로 형사재판입니다. 네, 형사재판에는 또 우리 검사가 필요하죠. 검사가 기소를 해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뭐 집안일과 관련된 가사재판도 있고, 선거와 관련된 선거재판, 행정과 관련된 행정재판, 그리고 우리 뭐 헌법을 걸고 하는 뭐 헌법재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경찰이 대형마트에서 500만 원대의 전자제품 훔친 A씨를 붙잡았다. 아, 도둑을 잡았네요. 그리고 훔치는 건 범죄인데, 자, 이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했어요. 네, 검사 등장했습니다. 검사 등장. 그러면 이것이 무슨 재판? 범죄와 관련해서 검사가 재판을 해달라고 공소 제기를 하는, 이걸 줄이면 기소한다고 하는데 형사재판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15번 기억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옳은 것은 입법권은 입법부. 입법권은 입법부. 입법부는 법 만드는 곳이죠. 그렇죠? 다른 말로 국회입니다. 그러면 법을 만드는 권리는 바로 입법부 국회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권력 분립, 상권 분립 이럴 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바로 국회의 입법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상권 분립에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는데 감사원, 대법원. 대법원은 우리 사법부 법원의 하나의 종류죠. 헌법재판소 단위입니다. 정답은 1번이죠. 16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자원의 특성은 자원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구는 너무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거 너무 많고 갖고 싶은 거 너무 많고 사고 싶은 거 너무 많지 않아요? 네, 이렇게 인간의 욕구는 끊임이 없죠. 근데 이를 충족해줄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요. 그 자원을 돈이라고 해볼까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내가 돈이 무한정으로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지만 자원은 그렇지 않아요. 자원은 희소합니다. 이것을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경제에서 나오는 얘기죠. 네, 자원의 희소성.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우리 16번까지는 이렇게 우리 사회 문제였어요. 사회 문제는 개념 위주로 많이 나왔고요. 한두 문제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갔긴 했지만 사회 1에서 비중이 많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한국의 역사, 한국사를 다뤄볼게요. 자, 17번입니다. 다음 유물이 처음 제작된 시기의 생활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그러면 이건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중에서 거기에다가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지난번에도 바로 이 그림으로 이 유물로 문제를 줬는데 또 그러니까 맨날 비슷한 패턴이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토기가 나왔다는 건 언제죠? 신석기입니다. 곡식을 담을 수 있는 곡식이 있어 농사가 된다는 거죠. 신석기는 바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정착 생활이 가능하죠. 이동하다가 이제 구석기 시대 막 사냥하면서 이동하다가 이제 농사를 하면서 정착이 돼요. 그래서 집도 좀 제대로 짓죠. 움집을 짓고. 그리고 우리 구석기 시대에는 뗀석기를 사용했지만 신석기 시대는 돌을 갈았죠. 간석기를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철제 무기, 철을 사용해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가 돼야 철을 사용하잖아.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철기 시대인데 땡이죠.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맞죠? 그럼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죠. 18번 다음에 설명하는 고려의 왕국. 그럼 고려 시대네요. 네, 그럼 한번 이렇게 쫙 째려보세요. 보기를 한번 쫙 째려보세요. 대조영이 누구더라? 대조영이 이 사람 발에 세운 사람인데 그쵸? 박혁거세는 누구더라? 신라를 세운 사람인데요. 그쵸? 장수왕. 광개토대왕 장수하면 우리 세트로 고구려의 전성기.
그럼 일단 고려 왕이 다 아니네요. 그쵸? 태조왕건, 고려를 건국한 태조왕건. 그러면 고려 왕은 4번밖에 없습니다. 지문 안 봐도 답 나왔어요. 그쵸? 네, 그래도 안 보면 아쉬우니까 호족 세력을 보섭하기 위해서 유력한 호족들과 혼인 관계를 맺었고 그다음에 사신관제도, 기인제도를 실시해서 호족을 견제하였습니다. 자, 또한 후손들에게 훈요 10조를 남겨서 통치의 교훈으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네, 아주 힌트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고려를 세울 때 호족들과 힘을 합쳐서 고려를 세웠죠. 그럼 호족들한테 잘해줘야 되겠죠. 왕 되는데 도와줬으니까. 그런데 호족들이 또 이게 기어 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호족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들도 마련했죠. 그리고 후대 왕들아 이렇게 통치하여라라는 훈요 10조를 또 후손들에게 남기기도 했고요. 바로 누구예요? 태조왕건입니다. 정답은 4번. 19번. 다음에 설명하는 역사서는 일연, 승려, 일연은 일연 스님께서 쓰셨어요. 단군 이야기를 포함해서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다양한 역사, 설화 등을 담은 역사서를 저술했어요. 아, 일연 스님께서 어느 시대 사람이죠? 고려시대. 고려시대 아주 중요한 역사책이 나오죠. 삼국사기랑 삼국유사가 나옵니다. 우리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 이렇게 나오면 삼국사기예요. 김부식의 삼국사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단군의 이야기가 나온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가 있어요. 네, 그런데 너무나 다행으로 삼국사기가 있었으면 좀 헷갈렸을 거예요. 혹시 삼국사기인가? 근데 다행히 삼국사기가 없습니다. 조선 법전인 경국대전, 허준의 동의보가 우리 의학서적이죠. 삼강행실도도 조선시대에 우리가 이제 바른 행실과 관련해서 나온 책이고요. 그러면 삼국유사가 정답이죠. 그리고 우리가 일연 스님,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일연 스님은 이렇게 이응이 많다. 삼국유사에도 이응이 들어가죠. 그죠? 삼국사기에는 이응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응이 많네. 일연 스님, 삼국유사 이렇게 해서 세트로 기억하라 라고 했는데 그 문제입니다. 2번이 정답. 자, 20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진흥왕. 자, 진흥왕은 우리 신라 바로 6세기의 전성기입니다. 신라의 전성기. 네, 그러면 우리 전성기 왕들 고구려, 백제, 신라 전성기 왕들 한강을 차지하잖아요. 한강 유역으로 진출해서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리고 황룡사라는 절을 건립해서 또 불교도 굉장히 좋아하죠. 불교를 나라가 불교를 이제 믿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불교도 진흥했고요. 이것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합니다. 자, 그러면 별무반, 화랑도, 삼별초, 훈련도감. 네, 우리 고려 시대에 우리 여징족과 관련해서 별무반이 있었죠. 윤관의 별무반. 또 고려 시대에 몽골하고 싸울 때 삼별초 등장하잖아요. 훈련 도감은 조선 시대의 군대죠. 조선 후기에 화랑도죠. 우리가 신라 용맹한 청년들의 그 화랑도, 이 화랑도를 통해서 인재를 양성했고 그리고 삼국 통일에 기여하는 우리 화랑도죠. 정답은 2번입니다. 21번. 기억에 들어갈 국가로 옳은 것은 위화도 회군으로 권력을 장악한 이성계는 과전법을 실시한 후 새 왕조 개창에 반대하던 정몽주를 제거하고 이것을 건국했다. 이성계가 세운 나라는 고려는 태조왕건이고요. 그러면 조선은 이성계잖아요. 그렇죠? 네, 발해는 대조영이었고 이렇게 우리가 최소한 우리 고조선은 단군왕검이었고 네, 이렇게 최소한 누가 건국했는지는 알잖아요. 그리고 이성계 하면 조선이잖아요. 조선. 네, 그러니까 우리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네, 쉽죠? 네, 고구려는 추몽, 백제는 온조, 신라는 박혁거세잖아요. 그렇죠? 이성계는 조선이죠. 3번 정답입니다. 22번. 조선 정조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네, 가장 우리가 조선시대 왕 중에 출제가 많이 되는 왕이 누구죠? 세종. 조선 전기의 세종, 조선 후기의 정조. 그리고 뭐 흥선대원군 정도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럼 이번에는 정조가 나왔어요. 우리 세종대왕님도 자주 나오지만 이번엔 정조가 나온 거예요. 척화비를 건립했다. 이거 흥선대원군이잖아요. 규장각을 설치했다. 왕실의 도서관.
막 정책도 수립하고. 그다음에 훈민정음 하면 이거는 우리 세종대왕님이시잖아요. 수원의 화성,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만들었죠. 그럼 정조하면 규장가, 수원 화성, 니은, 리을,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세종과 정조는 단골, 우리 단골 인물이세요.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정조가 나오셨습니다. 자, 23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황토연 전투, 전주 화약을 체결했고 직강소를 설치했고 우금치 전투. 네, 막 전투가 많죠. 뭐가 전투. 이게 뭘까요? 병인양요. 병인양요는 뭐예요? 우리 1866년에 강화도에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온 그런 사건이었죠. 병인양요예요. 살수대처 고구려하고 중국 수하고 싸웠죠.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처. 네, 6월 민주항쟁은 1987년 우리 민주화 운동입니다. 네,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라 이러면서 우리 정말 우리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었어요. 그럼 이것은 바로 조선시대의 황토연. 바로 이게 뭐야? 동학을 믿는 농민들이 1894년에 일어난 거죠. 반봉건, 반외세를 외치면서 우리 그 과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녹두 장군 전봉준을 중심으로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났고 결국 마지막 우금치 전투의 패배로 전봉준도 잡혀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동학 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났지만 우리 민중들이 일으킨 아주 중요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동학 농민운동이구나, 3번이구나를 찾는 그런 문제였어요. 24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역사 스피드 퀴즈. 3.1운동 이후에 중국 상하이에 수립되었고 민주공화제를 지향하였어. 자, 1919년 대한독립 만세 외쳤던 3.1운동이 있었어요. 우리 유관순도 떠오르죠? 자, 3.1운동이 끝나고 진짜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정부를 만들자. 근데 지금 일제강점기니까 우리나라에 못 만드니까 중국 상하이에 만들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었죠. 네, 그래서 바로 민주공화제를 지향하면서 만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정답이 되는 거죠. 네, 우리 청해진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상왕 장보고 통일신라 시대잖아요. 그죠? 교정도감은 우리 고려의 무신정권 시대의 최고의 기구였고요. 독립협회는 또 우리 서재필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최초의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는 독립협회죠. 그러면 이거는 일제강점기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답은 4번입니다. 25번. 다음에 설명하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배경은 자, 우리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3가지가 맨날 시험 문제 나옵니다.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 이 세 운동이 단골이에요. 그러니까 꼭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이구나. 근데 답에는 4.19가 없네. 그쵸? 그럼 4.19 혁명과 관련이 있는 걸 찾는 거예요. 학생과 시민들이 이승만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4.19 혁명을 설명했고 학생과 시민의 저항이 거세지자 이승만은 결국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근데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독재를 하니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죠. 학생들과 4.19 혁명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배경, 원인을 찾아라 이겁니다. 4.19 혁명 원인은 부정선거였죠. 바로 한 달 전에 3.15 부정선거, 너무 심각한 부정선거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된 그 원인을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4번 3.15 부정선거였어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25개의 모든 문제를 풀어보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문제를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와, 비슷한 거 엄청 많다. 네, 그래서 충분히 풀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수업 시간에 이거 중요한 겁니다라고 알려드린 그 부분들 그것만 잘 숙지하셨다면 충분히 풀 수 있고요. 물론 조금 어렵게 응용 문제 한두 개는 있었죠. 네, 그런 것들에서 실수만 없었다면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 제가 기대하고요. 또 다음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